6회 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 인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월 말부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부동산 발언을 내놓고 있죠. 설 연휴에는 장동혁 대표와 설전까지 겹치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설전 부분을 짧게 보면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논쟁에 임했다고 보십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들한테 주택에 대한 희망을 줘야겠다라는 정책적 접근이고 장동혁 대표는 감성팔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 정책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려고 한 채 팔아라 이러다가 본인 6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면을 구겼는데 6채를 지키려고 90% 노무까지 팔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누구에게 더 공감할 것인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 진심 어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 쪽에 손을 좀 들어줬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결에서는 면을 구겼다 그래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어머니 집 그 발언이 그 여론적으로는 큰 공감을 얻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적,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감성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완패죠. 왜냐하면은 지적을 하려면 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금 다주택자 잡겠다라는 거 지금 잘못됐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 야당은 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갔어야지 정책적인 논쟁이 되고 야,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야, 그래도 야당이 뭐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건데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 노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구경 성남 거기 가가지고 집 구경한다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희화화 조롱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 SNS에 답하느라고 과로사할 뻔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래서 1대1 대응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줌으로써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체급은 커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뭐 체급이 커진지는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게 이제 효과를 거뒀느냐 안 거뒀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이제 절연이 아니라 전환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겠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제 뭐 야당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렇게 악마화하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거친 SNS 메시지를 내가 공격함으로써 그래서 다주택자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를 좀 부각하려고 했던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6채가 있는 거를 공격을 받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6채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한 집에서는 내 친모가 살고 노모가 살고 한 집에서는 또 장모가 살고 그리고 뭐 한 집에서는 또 월세를 얻어가지고 그 장모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다주택자들을 공격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 노모를 뭐 모시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을 팔고 노모를 어떻게 모시냐 이런 류의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실패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뭐 야당 대표로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원래 야당이 그런 거 반대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진짜 노모만 남았어요. 이게 감성팔이 노모팔이만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패했습니까? 장동혁 대표? 처음에 프레임은 저는 자연적으로 잘 잡혔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대 다주택자. 근데 똘똘한 한 채 대 그 뭐 다 합해봤자 얼마 안 되는 6채, 7채. 이런 걸로 프레임이 잘 잡혀졌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팩트 위주로 나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냐. 이재명 대통령이 수백 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수백 차하고 두 채하고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두 채 가지고 세 채 가지고 특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서울 외지에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을 했더라면 글쎄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결국에는 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왔던 부동산 실패 정책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상기시켜 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드립을 치다가 노모로서만 남으나 보니까 그 중요한 이슈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된 이런 압박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전 이거는 5월 9일 돼봐야지만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세 유예 예. 예. 근데 5월 9일은 마지노선이에요. 그 전에 팔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5월 9일 날 세금 폭탄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주택자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다주택자 배려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팔아라. 나 이번에 반드시 하니까. 그때까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안고 있다가 5월 9일부터 세금 맞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시장에서 그분들은 사실 낙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려고 상식적 질문을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되는 게 좋아요? 안정되지 않는 게 좋느냐. 그게 답하고. 두 번째, 특혜를 없애자는 겁니다. 집 많이 가진 사람에게 특혜 주는 부분들을 덜어내자는 것이고 그 특혜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특혜를 없애자는 건데 그럼 집 많은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특혜를 빼는 게 맞잖아요. 예. 세 번째는 청년,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시장에 제공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공급 물량을 나중에 5년, 6년 뒤에 뭐 민간이든 공공영역에서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사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강남이나 말하자면 노원, 보봉, 서울 전 지역에서 금매의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민간 공급까지만 조금 지자체들이 좀 도와만 주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예. 싶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대안까지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전월세 상한제 해가지고 전세값, 월세값이 한꺼번에 팍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세입자에게 이제 떠넘기느라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아. 근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집값을 좀 올려서 받을 그럴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면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그런 대책들을 내놔요. 최근에 보면 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갭 투자를 허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결국 그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어떤 부작용 자체도 이게 국토부에서 잘 마련해서 대응하고 갈 것이다. 규제 완화도 곧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월 9일은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원론적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설 연휴 기간 발표됐던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 있을 것인가? 여기에 52%가 있을 것이다. 과반을 넘겨서 긍정 답변을 남겼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부정적 시각도 44%이긴 한데 이 긍부정 격차가 1월 초보다는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의 SNS 직접 소통 전략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을 잘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좀 필요해요. 그 한국갤럽 자체 조사 1월 넷째 주 조사 1월 27일부터 29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였는데 잘하고 있다가 26, 잘못하고 있다가 40.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훨씬 더 높았죠. 14%포인트 높았는데 이게 한 2주 정도 조금 더 지난 거거든요. 요 이제 MBC 코리아 리서치가.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는 대략 비슷해요. 40% 뭐 그 언저리인데 네. 잘하고 있다가 이제 요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은 26에서 52로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이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거 효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타당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쨌든 이번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다르다. 뭔가를 이번에는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투영돼 있다. 그게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기대 심리가 맞아요. 가격으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다수가 집값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현 시점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공 여부보다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효과가 있어야 돼. 이러한 기대감과 당위성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진영과 세력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초반에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상당히 푸시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찬성하고 우호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목을 한 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44%예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가 44%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국민의 뇌리에 있는 거예요. 과연 시장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정평가 퍼센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사에서 또 눈여겨봐지는 부분이요. 네. 30대 이하에서는 부정 전망이 높고 무주택자는 긍부정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 수치인데요. 게다가 이게 만약 44%가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이 이건 효과 없을 거다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안 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5월 9일 전까지 안 팔면은 당신네들 이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거야라고 이제 으름장을 계속 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럼 5월 9일 이후에 이 사람들은 더더욱 팔 일이 없겠죠. 안 그래도 손해를 더 볼 텐데.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 약간 이것이 먹힐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에 아니면은 말씀대로 기대 심리 때문에 물건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온 지역들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안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건 팔아도 되지라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진명한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에 나온 매물들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이 만들어질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5월 9일 돼봐야지 한다. 지금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힘센 대통령이 20일간 계속해서 팔아라 모든 정책들을 다 얘기하고 게다가 보유세 얘기하죠. RTR 얘기까지 해버리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여론조사를 보면서 성공할 것이다. 성공했다라고 하기엔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이재용 의원님의 반론은 아니고 보론 겸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MBC 코리아 리서치 이 조사에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사실은 다주택자예요. 2주택 이상자가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무주택자나 젊은 청년들이 응답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인데 뭐냐면은 팔라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진짜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 거고 살려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30대 이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은 좀 미온적으로 보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지난 18일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건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라는 곳에서 그 데이터를 내놨는데. 대통령이 1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이 SNS에 맞습니다. X를 했거든요. 예. 그때 대비 14.2%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놓은 물량이. 예. 그러니까 내놓는 거는 확실해요.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더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팔리기 시작하면은 소폭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건 맞고 다만 이재용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월 9일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5월 9일 이후로는
물량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약간 얼어붙은 상황에서 다시 급등하거나 조금 뭐 부작용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많은 국정 과제 중에서 유독 지금 부동산 주제를 굉장히 집중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장성철 소장님은 일단 6.3 지방선거를 맞아요. 지방선거죠. 어떤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 타켓으로. 네. 거기에 동의하세요? 아니 그 동의하세요, 선거용으로만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아, 예. 물론 그것만은 왜 그러냐면 아니겠지만. 예. 지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그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았어요. 1년 동안 계속 상승세가 있었고 1월 달에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인재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근데 역대 정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아니 표 떨어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왜 합니까? 두죠. 그게 늘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표를 의식하지 않겠다. 이번에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X에 참전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이끈다면 나머지 국무위원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만 이 부동산 정책은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 왔잖아요. 보수 정권도 규제를 완화했어도 집값을 못 잡았고 진보 정권도 규제를 강화해도 집값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난 한다. 코스피 6천을 지금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시장에 신호를 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선거라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를 우려해서 의식해서 이걸 했다. 이거는 조금 그 본질에서 조금은 벗어난 아부쟁이.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부쟁이 맞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예.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효용성은요. 결국에는 뭐겠어요? 주가. 그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저 빼고. 또 하나는 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값까지 잡으면은 자, 그 우리 코스피도 올랐지, 주가 올랐지, 기분 좋으시죠? 집값도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고 그렇게 급등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에 한해서는 선거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로 봐서는 다 긍정적인 아니, 것들이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지방선거 타켓으로 이걸 세게 밀어붙이시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전략적 겸사겸사는 분석을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아니, 다 좋은 해 거지. 주셨고.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까지 그 저희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과거 진보 진영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른가 해서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왔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이 보수 입장에서 사실은 이 부동산이 어쩌면 이 정부의 가장 아픈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설 연휴에 그렇게 타겟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의 그 포장이 잘못됨으로써 네. 실패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성공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징계받아요. 뭐 윤리위에 또 올라갑니다. 아니 스페셜 게스트로 불러놓고 징계 얘기를 꺼내시다니. 마음이 아파지네요. 예. 진짜 아니 그 이재용 의원님 저도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장동혁 대표 얘기는 저는 손발이 오그라들어가가지고 야 뭐 그거 진짜 요즘은 쿠팡인가 호빵인가가 뭐 가장 화제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 95세 노모께서 물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겠지만은 쿠팡과 관세 관심 있고 50억 아파트 구경하러 서울 가고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예. 좀 지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말투들이 계속 뒤에 나오니까 뭐 사실 장동혁 예.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충분히 다뤘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얘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부동산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 부동산 문제를 하고 한 마디만 더 예. 거들면 우리 이재용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잖아요. 진보에 썼던 아니 부동산 달라질 정책을 수도 있는데 있지만 같은 정책을 그렇죠. 쓴다는 거잖아요.
같은 정책을 지금 같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같은 칼을 쓰더라도 음식의 결과는 다르잖아요. 에이 아부쟁이. 아니 근데 그래요. 사실상 코스피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를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들이 증시 화랑 정책을 역대 정부에 썼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예, 예. 부동산도 지금 현재 있어서 한 30일간 혼자 그 엑스에 쏟아내면서 관계 부처에서도 바짝 긴장해서 지금 정책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일단 집값 둔화가 되고 공급 물량이 14% 정도 쏟아지고 있는 부분은 보면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 거고 네. 5월 9일 그리고 6월 지방 선거 그리고 그 연말까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미 관세 문제인데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 이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어젯밤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부를 마무리하죠. 그 6대 3으로 나왔고요. 네. 보수 대법관들도 미국의 보수 대법관들도 이거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는 미국의 컨센서스는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10% 관세 다 올려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폭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맺은 이 MOU가 원천 무효로 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위법인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개별 품목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씩 다 관세 매길 수 있어요. 그게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맺은 협정을 이행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투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이 있으니 우리가 좀 늦출 수는 있겠다. 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원론적인 입장만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는. 괜히 여기서 와 만세 이러다가는 트럼프한테 진짜 두드러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신중하게 네. 원칙적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예. 신중하게 얘기를 했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네, 트럼프 정부의 대응하겠다. 앞으로 입장까지 지켜보고 우리 그럼요. 입장을 정리하겠다. 트럼프가 이런 어떻게 식으로. 튈지 몰라요. 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안 돼, 높아졌어요. 안 돼. 예,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2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내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뉴 이재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뉴 이재명은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뒤에 새로 유입된 중도 보수 성향까지를 포함한 친명 지지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설 연휴 기간 여권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버 사이에서 민주당의 새 주류 세력이다라는 시각부터 민주당판 뉴라이트다라는 비난까지 극과 극의 반응들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력 다툼이죠. 결국에는 당권에 대한 집착이 양 진영에서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미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영 간의 싸움은 앞으로 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끝나면요. 바로 8월 달에 전당대회잖아요. 거기서 당권을 잡아야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이 있고 그렇게 세력을 구축해야 2030년 대선에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앞으로 더 격화되면 격화되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당 내부에서 뭐 노선 투쟁을 한다든지 뭐 이념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뉴 이재명 그러면 이제 올드 뭐 민주당 올드 좌파 여기가 그러면 정책적으로 뭐가 다른 것들이 지금 있어서 붙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그건 아니죠.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탈원전을 지금 기조를 바꿔가지고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뉴 이재명의 입장은 뭐고 그러면 뭐 올드 민주당은 입장이 뭐고 그게 뭐 친문이라고 부르든 친정청래라고 부르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오히려 약간 저는 생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거는 권력 투쟁으로밖에 지금 보기가 힘들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 내의 일련의 양상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출연을 하시면 네. 하나같이 이거 계파 갈등 아니고 주도권 싸움 아니다. 건강한 당내 토론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세요. 어제 소영주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건강한 토론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헤게모니 싸움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새로운 권력의 재편이 된다면 그 안에서 지지층은 새롭게 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담론이 또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건 뭐냐면 이게 전쟁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너는 나빠, 내가 옳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속된 말로 갈라치기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용어와 단어들도 잘 써야 되는데 저는 이런 담론의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메시지를 참 신중하게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장관, 네, 유시민 그 얘기 좀 하려고 작가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 부분을 미친 짓이다 이런 다소 거친 표현을 방송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이 선 넘지 마라 이렇게 즉각적인 대립 구도가 막 표출되다 보니까. 당내 뭐 권력 다툼 이게 너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 직전이면 안 좋다니까요. 예. 이게 정확하게 공소 취소 모임인데 이 이제 워딩 자체가 주는 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하는데 그 속사를 보면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고 어떻게 압박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조작 기소들이 지난 정권에서 꽤 있었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견하면 그걸 토대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의원의 모임인데 이게 103명입니다. 이제 103명이면 민주당 의원 수의 3분의 2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그냥 유시민 작가가 당신들 다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대안을 제시하죠. 공소 취소라는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워딩을 좀 바꿔라. 라든지 이게 어떤 뉴 제명의 어떤 그 계파 또 하나의 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면서 당내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같이 담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니들은 미쳤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감정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현일 의원도 감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건 저는 유시민 작가의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뉴이재명이시죠? 유재명. 뉴재명이시죠? 아니 저는 이재명이에요.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원래 이재명. 친명. 줄 잘 타야 돼. 아니 아까 공소 취소가 아니고 공천 취소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소 취소. 머리가 한 뭐예요? 지금 공천만 머리 이렇게 계셔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유시민 약간의 작가의 유시민. 참전 자체를 해석하시면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의 그냥 평소에 개인적인 뭐 평가다. 아니 개인적인 스타일로 표현을 한 거지 그 내용은 사실 들을만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맥락이 맞닿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친박이 있었고 별 박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박들이 나왔었어요. 아니었던 박들이 기박이 되고 뭐 하여튼 나중에 몰박, 복박. 맞아요. 게다가 무슨 찐박에 찐박에 뭐 감별사까지 나고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론가님 말씀 중에 그 안에 정책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그 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중심에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내가 이제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뭐 같은 내용은 아닐지언정 지금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 내에서 새로운 이런 뭐 단어가 출몰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이제 권력 다툼이죠. 그리고 권력 분쟁이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모든 이제 그 이슈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 나중에 가면은 민주당도 꽤 많이 분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내홍의 본질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이게 다 정청래 때문이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아니 뭐 저는 공천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르게 본인의 야망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런 당의 분열을 좀 가속화시킨 게 정청래 대표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권력 투쟁에는 선악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친박이나 비박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권력 투쟁 그 자체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시점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안 됐고 이 상황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작용으로 저는 이게 생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죠? 뉴 이재명. 그래서 이게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는데 서영주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노무현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 크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보면은 공소 취소 모임을 이름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면 공소 취소 모임이 또 뭐였습니다. 그럼 뭐 이게 과거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그 공부 모임 같은 걸 만들어요. 그거를 민들레라고 처음에 이름을 했거든요. 민심 한번 뭐 들어볼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파 모임도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름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고 공소 취소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서는 공감대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뭐 기소를 됐다. 그런데 중도나 보수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권력 가졌다고 막 압박해가지고 지금 사법부나 뭐 검찰 압박해가지고 지금 사법 리스크 털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오늘도 공소취소 모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무적으로 맞나요 이게?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거를 뭐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고 저는 대통령이 이 모임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정무적으로 옳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령 그게 있더라도 이름이라도 바꾸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한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보면은 감정이 상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도 본인 진영 내에서 이렇게 본인이 공격을 받아본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좀 격앙돼 있는 상황 아닌가. 일부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빼놓고는 다 쓰레기 취급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민주당이. 예. 근데 이거 숫자로만 보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 그 어제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나왔을 때 예. 그때 민주당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들 당시 한 150여 명 정도가 진짜 박찬대 의원을 후보를, 밀었다. 예. 근데 지금 어차피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서포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70여 명 정도를 준 거는 결국에는 그때보다 반타작된 거 아니냐. 100명 정도 100명을 지금 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때보다 훨씬 더 숫자가 줄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보면은 보시는군요. 오히려 더 실패한 게 아니냐.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62명 가운데 104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근데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면 어마어마하게 참여하는 거라서 그 기준으로 그때 박찬대 의원 기준으로 삼는 거는 조금 그분 설명이 좀. 아니 근데 민주당 그 출신이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잘못 설명을 하는 거고 생각을 잘못하시는 건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우리 민주당에 많은 일을 했고 우리 진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 담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줬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이게 마치 어떤 진영에 서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받고 있으니 잠깐 물러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합당에 있어서도 김인석 총리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리고 합당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쪽에 절차 따지지 마. 합당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절차를 중요시 여기라고 해요.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어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이런 모임을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유시민답지 않아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완전히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나요? 그냥 주장이라고 보고 그 모임 자체가 앞서 설명했듯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적당히 본인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거는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당 상황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난 합당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자처해서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 나가면서 분란이 한번 일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봐보세요. 따지고 보면 유시민 작가는 1인 1표제도 찬성했고 합당도 찬성하면서 쭉 왔던 분이 이번에 또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 뭐 뉴제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결국에는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어떤 미묘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유시민 작가께서 이만큼 하고 당내 일은 당의 구성원들에게 맡겨놓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개월여 앞둔 지방선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을 한 날 공교롭게 인천 계양을 출마를 언급하고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예선 전부터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저는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김남준 대변인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로? 대표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잘 정리하는구나.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이 부분은. 향후에 집권 세력,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권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8월달 전당대회 구도까지 흔들고 2030년 대권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송영길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김남준 대변인이 어제 막 그제 기자들이 막 문자 보내서 대변인님 고생했어요. 막 이러니까 직접 문자를 보낸 거를 제가 봤는데 네. 개항을이라는 거를 꼭 집어서 맞아요. 답을 했어요. 개항을 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리가 원만하게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송영길 대표는 이사를 갖고 김남준 대변인도 하고 싶어 하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이 경선하면은요. 정말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양을이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대통령을 그리고 배출한. 그렇죠.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물려줬던 네. 지역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리 간다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테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히스토리를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2심에서 무죄 나오기 전부터 기자들이나 이제 정치인들 만나면은 야 인천 계양을 그거 원래 내 거야. 나 이번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복당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무죄까지 나오고 복당하고 지금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가지고 이제 확정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지금은 어쨌든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대표랑 딱히 좀 친분이 있지는 않아요. 뭐 노선이 달라 옛날부터. 원래 송영길 대표가 원래 86세대 중에서도 약간 비주류에 가까웠고 그래서 사실은 비주류끼리의 연대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 이재명, 그러니까 송영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게 송영길 대표가 일종의 원내로 들어가서 친명 좌장 역할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친명 그룹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지금 행정부로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당 상황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니 친명들은 뭐 초선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친명 좌장을 자처해가지고 원내에 들어가서 이거를 정청래를 견제하겠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몇몇 뭐 김준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송영길한테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메시지도 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한테 줘야 돼? 이런 생각 원래도 뭐 딱히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남준을 주면은 대통령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게다가 모든 재보궐은 다 전략공천이거든요. 그러면 전략공천위원장이 지금 황희 의원이고 예. 사실상 송영길 그러니까 저기 정청래 대표랑 뜻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컷오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아니,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소 소장님 웃지 말고 빨리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해봐. 해주세요. 알고 계신 걸 잘 말씀해 타봐 주세요. 좀. 컷오프는 불가능한 예, 상황이고요. 그 사실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을 봤을 때 개항을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얘기했을 때 당에서 말릴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보고 그리고 예. 개항에서 오선을 했습니다. 예. 사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만큼 개항 텃밭을 잘 일궈놨고 그의 정치를 대부분 인천에서 했어요. 아시잖아요. 부평에서 배관공 용접부터 시작해서 예, 예. 택시 노조 뭐 이런 부분들의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지금 거래에서 보좌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 5개월을 했다 하지만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김남준 전 대변인한테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리 그 뒤에서 누가 뭐 어떤 요청을 했거나 자기 의사와 좀 뭐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왜 개항을 찍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3년의 혹독한 시절을 버티고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를 가서 이렇게 또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 저는 이제 좀 조용히 풀이를 해보면 아직 박찬대 의원이 연수갑인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해서 연수갑을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개항을 해 일단 뿌리를 내리고 연수갑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연수갑을 지금 갈 수는 없어요. 가버리면 너무 속 보이는 게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가고 그 뒤에 예. 김남진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보좌진을 했던 개항을 해 일단은 둥지를 튼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의 머릿속은 인천 개항은 이거는 본인이 그 유권자들에 대한 빚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에 22년도에 패배하고 나서 정치적 공격을 받을 때 이재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인의 어떤 지역구를 줬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와서 당내에서 좀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새로운 친명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친명의 구심점까지는 그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는 원래 본인의 역할을 잘 찾기 때문에 그래도 정청래 지도부 쪽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히스토리가 커서 뭐 그래도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친명 쪽에서는 그래도 육선에서 돌아오면 무게감이 있죠. 그럼 그게 가능해지면 당권 도전 그 노선도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송영길 대표로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개항 나갈 수도 있고 뭐 연수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번에 재보궐선거 안 나가고 뭐 부처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당대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성은 좀 저는 없어 보이는데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네. 김남준 대변인이 포기를 안 합니다. 예. 아니 이 개항은 내가 모시던 대통령 지역구인데 송영길 대표 왜 나오냐. 나는 여기 끝까지 출마하겠다. 그래서 송영길, 김남준 둘 다 출마해요. 그 불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튈 수 있어요. 아,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많이 재밌으시라고. 어떻게 튀어요? 어디로 튀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개항을 출마할 아, 수 여기가 있다고. 이제 진짜 표가 갈리니까. 표 갈리니까 그러면은 가면서 국민의힘 나가봤자 내가 나가면 그래도 30한 5, 6%로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한번 나가볼까? 이제 그래요? 그런 생각도 아니, 근데 할 수 있죠. 그거는 두 사람 김남준, 송영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아니, 게 그 전제인데 얘기까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니, 그 희박하다. 재밌으러 가는 얘기라잖아요. 가능성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따져요. 이 방송 위험하네.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요, 장 소장님만 저렇게 극한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장 역할 분담이 소장님의 있어요. 영향력이 꽤 커서 사람들이 솔깃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들 송영길 판단하시고요. 전 대표하고 좀 소통을 해보면 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로 돌아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뭔가 좀 뒷받침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뒷받침이 별로 아쉬운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무조건 개항을 출마를 선언하겠네요. 절대 물러서는 게 네, 없고 네. 그 이분 별명이 황소예요. 아, 그냥 가요. 저는 김- 이길 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과의 아니, 예. 왜냐하면 일단 이건 주민만 바라보면 게임 끝났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주민들 생각엔 이게 있을 겁니다. 아 저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무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줘야지. 이거를 뛰어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정청래 대표도 그 인식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다. 경선 붙이면 저는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그 아까도 말했던 우리가 이 내부 논쟁이나 갈등이 실시간으로 약간 중계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중에 일부 얘기로 주제를 좀 옮기면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배현진 의원은 얘기를 나눠봤을 때 자신감은 있어요. 네. 네. 인용될 것이다. 네, 본인의 생각은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정치권이 이런 얘기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보통 법원에서는 개입을 안 한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서 법리적 검토는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좀 없어 보여서 예. 그냥 판단이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과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받아들여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 윤리위원회에서 또 징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그동안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없다 이렇게 선을 긋던 장동혁 대표가 돌연 생각해보겠다 또 이렇게 했던데 이건 입장 바꾼 거예요? 그건 이정민 앵커님이 순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여의도 문법이요. 여의도 단어가 생각한다라는 단어는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면 이 발언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옆에 최고 그냥 하도 요구하니까 위원들이- 그래 알았으니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안 해. 생각만 해볼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건 달라질 그게 없다. 없어요. 가능성은 없다. 장도혁 대표는 원래 회피 전문입니다. 이것도 그냥 시간 끌기용이다. 예. 회피하는 몸빵.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육회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문센터 소장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